총량 규제에 같이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DSR 규제로 전세 대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도권은 3억 이하로 제한하고 DSR도 40% 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이상한 게 하나 끼어들어요. 사인하고 사인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서줘요. 보증보험. 저신용자들 또는 장기 연체자들 일부 금액 탕감해 주는데 배드뱅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세 사기와 관련된 구제책으로도 배드뱅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전세 없어질 거야. 쉽지 않아. 저금리가 돼서. 안 없어지잖아, 잘. 물론 비율은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세 살거든. 평등포 경제 맛집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자도 아닌데 왜 제가 뚜껑을 따고 있죠? 네. 루아 씨 소개부터 오늘 할까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 지금 네. 딱히 준비해온 게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네. 저는 지금 현재 그냥 카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한번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했거든요. 저는 네. 이제 FD로서 일을 하고 이제 앵커님으로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점심 먹으면서 아재들 대화하는데 딴지 좀 걸어달라고 불렀습니다. 기자에서 김치영 기자 어떤 사람이에요? 네 되게 점잖죠? 생각보다 많이 아 진짜? 네. 네. 이렇게 안 점잖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김큐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김큐입니다. 이게 영등포 경제 맛집이라는 컨셉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실제로 점심 시간에 밥 먹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실제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뭔 얘기했는지 벌써 까먹었습니다. 뭔 얘기했죠? 지난주에 상법 개정안 얘기. 아 상법 개정안 네. 얘기했구나. 아니, 근데 앞에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큰 거 얘기하기 전에 음식 얘기부터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이 편의점 도시락 우리 갖다 놨는데 점심 먹으면서 하시죠. 저는 돈가스 도시락입니다. 저희는 불고기 도시락인가? 제육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 같은. 이거 유부덮밥이고요. 유부초밥. 네.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아, 6,500원. 6,500원. 맞나요? 사실 저는 가격을 몰라요. 네. 저는 남성의 최애 도시락, 돈가스 도시락. 돈가스하고 스파게티하고 심지어 비엔나 소세지도 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루아 거는 딱 평균적인 직장인 도시락이 아닐까. 그냥 딱 고기 있고 소세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딱 기본적인. 젊은 분들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고를 때 뭐부터 어떤 걸로 선택해요? 도시락 고를 때요? 네. 보통 그냥 가격을 사실 가격 네. 중요하죠. 그럼 가격도 잘 알겠다. 이거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면 안 먹어. 이거 요새 또 한 5,000원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보통 요새 도시락은 다. 유부초밥이 원래 항상 싸더라고요. 들어간 게 별로 없으니까 유부에다 밥만 넣었잖아.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왜 제일 싼 거 주셨어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편의점 도시락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3번? 3번? 네, 일주일에 3번은 먹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먹는 건데. 네, 주변이 대부분 루아 씨가 지금 연령대가 20대 중반, 네네, 20대 중반. 1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 네네. 그럼 주변 친구들도 다 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나요? 저처럼 이제 자취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기도 힘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솔직히 가격대가 외식하기 가격대가 너무 비싸거든요 요새. 사실 직장인들도 밖에서 먹기가 요즘 웬만하면 12,000원 그렇잖아요. 그죠? 아, 전 직장인 아니에요. 전 은퇴해서 사장님. 네, 은퇴해서 그냥 뭐 은퇴자라고 대표님. 해주세요. 네. 일반적인 걸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직장인으로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회사 식권이 4,000원에서 출발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 오른다 뭐 한다 그래서 5,000원으로 바뀌고 그다음엔 2장을 주고 5,000원짜리 2장을 주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면 웬만한 메뉴 12,000원, 뭐 조금 좋은 거 뭐 갈비탕 먹으려 그러면 한 2만 원 줘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직장인들도 부담스럽고. 이제 예전에 KBS 구내식당 본관에 네네. 진짜 옛날 이야기예요. 먹어봐야지. 30년 전에 뭐 했어요? 안 태어났죠? 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29년 우주를 전에 헤매고 있는. 아직 세포 생성도 아직. 이게 한 15년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 그게 유지됐던 것 같은데 제가 입사하고 나니까 저녁에 구내식당, 신강 구내식당이 8시에 문을 닫아도 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남아요. 우리 늦게까지 남아야 되니까 밤새는 기자들도 너무 많으니까 PD들도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그거는 그 아주머니가 가져가시는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아 그 대신에 공식적인 건 아니고 거기서 끓여주시고 이제 1,200원이었던가 그랬던데 우리들 내려가면 고생한다고 남은 반찬도 데펴주시고 치킨 같은 거 있는 것도 데펴주시고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들 이제 순번대로 돌아가서 하시는데 상당히 부수입이 됐을 거고 우리도 그 라면이 왜냐면 구내식당 불이 세잖아요. 그 라면이 엄청 맛있어요. 분식집 라면처럼 진짜 맛있어요. 사무실 컵라면보다. 얼마였어요? 그때는 1,2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이제 대기업 아오홈 같은 대기업 케이터링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건 없어졌겠네요. 사라졌죠. 우리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때가 진짜 제일 뭐가 제일 좋았냐? 우리 때는 소득이 올랐어요. 지금 물가에 비하면 소득이 안 올라요. 3년째 거의 안 올라요. 제자리거든요. 네,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어떡하지?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세요, 원장님. 너도 큰 차이 나. 아, 꽤 차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때 연평균 성장률이 전 열심히 먹겠습니다. 0.7%예요. 0.7.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경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키가 안 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올해 0.8이에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네, 아시겠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시락을 살 수 네네. 있는 소득은 앞으로 잘 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익숙해져야 한다. 근데 실제로 소비 쿠폰 뿌리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면 네, 소비 진작이 있고 그냥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더 쓸 테고 네, 돈을 더 쓰면 자영업자들은 돈을 좀 더 벌 테고 돈을 벌면 이 사람들도 아 조금은 소비할 테지. 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네. 맞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생각해요? 곧 이제 받잖아요. 한 25만 원 정도 받잖아요. 가구당 다 틀리지만 15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받는데 받으면 어디다 쓸래요? 쓸만한 곳이 없던데요. 약간 좀 규제를 좀 해놔셔가지고 약간. 아니 이런 거 사 먹을 수 동네에서 있어요. 다 할 수 아 있어요. 이거는 사 먹을 수 응, 있는데 네. 그리고 아마 그 신용카드에도 넣어줄 수 있고 지역 화폐로도 받을 수 있고 지역 화폐로 받으면 뭐 한 5에서 10% 할인율이 있으니까 아니면 난 귀찮다. 네. 그러면 카드회사도 이번 게 한 20조 되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35만 원이다 그러면 35만 원 써서 내가 7만 원 썼다 그러면 잔액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탁탁 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뭐 살래요? 다 식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거의 다 식비로 사실은 들어갈 것 먹는 같아요. 거 굉장히 위주로. 지수로. 네. 네. 그래서 지금 김천 기자가 그렇게 해서 경기가 나아질 거다. 대선 때도 사실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나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전 의미가 없다고 없다고 생각을 좀- 왜요? 네. 왜요? 제 주변 애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사실 딱히. 네, 사실은 그 눈앞점. 노벨 네. 경제학상 타신 분한테 와서 답을 해라 해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 10조 원 풀면 돌고 해서 이제 통화 승수라 그러는데 한 5조밖에 안 돌아요. 10조 원 중에 5조 원이 돌면 야 5조 원이라도 도니까 경기에 5조 원만큼이라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5조 원, 10조 원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 세금을 내기 전에 그 주머니에서 어차피 소비가 되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소비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게다가 10조 원을 풀어서 10조 원만큼 통화 승수가 1도 안 되는데 0.5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행 통화 승수 기준으로 그럼 뭐 하려고 그런 돈을 푸느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세금은 아무래도 부자들이 내잖아요. 부자들이 내니까 부자들은 1,000만 원, 1억 있으니까 1억 다 못 쓰잖아. 한 달에 1억 벌어도 어떤 부자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다 못 쓰니까 그 세금직 일부를 걷어가면 어차피 그 사람은 돈을 못 쓰니까 정부가 걷어간 다음에 정부가 쓰면 정부가 지출을 하면 우리도 또 로아 씨도 우리 김추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면 소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해서 이 편의점 사장님이 또는 이걸 납품한 분한테 돈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쓴 돈이. 그럼 그분도 그걸 어딘가 쓸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더 쓸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우리 흔히 GDP 하잖아요. 국내 총생산. 이게 아까 3,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가서 우리 PD님 이걸 편의점에 사는 순간 정확하게 GDP가 3,500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이는 거지만 또 보수 진영이나 또 일각에서는 그래봤자 그 돈이 그 돈이다. 왜냐? 그럼 세금 걷지 마. 그러면 그분들이 또 돈 보따리락 차고 있어서 부자는 돈을 다 못 쓰지. 근데 부자는 공장을 지을 수 있어.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 그래요. 투자. 기업은 돈을 안 쓰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3억, 30억, 5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쓰잖아요. 네. 다 못 쓰지. 못 쓰고 나 이걸로 영등포에 멋있는 스시집을 하나 쫙 차려야겠다 하면 이 사람이 한 20억 쓰면 20억 투자가 땅 생기면서 20억 GDP가 딱 올라가요. 그 세금 걷지 마라. 어차피 부자들도 다 알아서 쓴다. 이런 주장과 아니다 부자들은 써도 남지 않냐. 정부가 걷어서 정부가 지출을 하는 게 낫다. 이 주장이 이거 갖고 이 사람들이 100년을 싸우네. 100년을 답도 안 내면서. 이게 사실 그 논쟁은 워낙 오래된 논쟁이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야 지겹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소비 쿠폰의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네. 아니 경제학자들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어차피 알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경제 문제의 답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쪽 주장도 맞고 이쪽 주장도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선택을 소비 쿠폰이라는 걸 이번 정부가 했잖아요. 그럼 단기든 장기든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처방이 맞다고 보시는지. 이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기름 굉장히 비싸요. 항공유가 굉장히 비싸요. 뭐 리터당 10만 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승수가 절반밖에 효과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돈을 쓰는데 이 휘발유를 쓰는데 20만 원을 들여야 돼. 그럼 굉장히 낭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잘못하면 가라앉겠어. 지금 잘하면 올릴 수도 있어. 바람을 타서. 네. 근데 이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 지금 가는 게. 이럴 때는 우리가 비행기 그 항공유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싸면 좋지만 비싸더라도 사야 된다. 비싸더라도 사서 일단 뛰어야지. 지금 올해 성장률이 0.8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IMF 외환위기 들어보셨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6.5예요. 나라가 거덜났는데 통계적으로 표시되는 건 마이너스 6.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98년도 글로벌 외환위기라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에 2020년, 21년 코로나 왔을 때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우리 역사상 그 세 번이 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0.8이니까 마이너스 직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지금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 예전에 항공유가 진짜 비쌌을 때 승무원들 핸드백 뒤져가지고 가방에서 책까지 빼냈어요. 무겁다고. 진짜로. 국제유가가 막 뭐 엄청 올랐을 때 아주 예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보면 네.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원금이든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700조 원의 예산을 쓰는데 네. 이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거의 상반기에 돈을 다 썼어요. 3분의 2 이상을 썼을 거예요. 후반기에 이제 정부가 쓸 돈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정부가 쓸 돈. 정부가 쓸 돈들의 대부분은 고정비예요. 공무원 월급 주고 뭐 이런 것들. 늘상 들어가는 돈들. 정부가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상반기에 특히 1분기에 엄청나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도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탄환이 없어. 앞정부에서 다 써버렸어. 뭘 해야 되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날 15만 원만 주는지 이 부분은 조금 불만이에요. 상위 10%시라는 걸 본인이 고백하신 거죠. 상위 소득 상위 10%. 0.1은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사실은 뭐든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해서 경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뭐든 해야 된다는 쪽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번 주에 그 언론들에서 보도한 거는 결국엔 정부도 돈 없으니까 세금 더 거둘 거잖아. 응? 솔직하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오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추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조삼모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지금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주면 뭐하냐. 그 돈 결국엔 돌고 돌고 도는 건 같은 돈이 도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정부 돈 없으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하기로 한 건 분명해요? 검토 중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엔 시중에 돈 이렇게 막 뿌리고 나면 물가 오를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이제 가격 아까 얘기했는데 물가 올라서 서민들 고통 더 되는 거지라는 논리가 있죠. 저도 이거 빙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예. 지난주에 그 대주주 빙의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아무거나 궁금한 거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전세 대출 받고 살고 있거든요. 아예. 네.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전세 대출 지금 다 규제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거 전세까지 확대될까? 전세 대출의 1번은 저거죠. 그러니까 총량 규제에 같이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DSR 규제로 전세 대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전세 대출도 지금 전반적인 주담대 대출이 6억으로 제한된 것처럼 수도권 이 상한선이 정해질 것이냐. 그러면서 언론에 등장한 게 수도권은 3억 이하로 제한하고 전세 자금을 예. DSR도 40% 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알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가봐야 아는 거지. 근데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죠. 전세 제도와 전세 대출을 뭔가 손은 봐야 되겠다라는 공론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추가 수요, 그러니까 이른바 투자 수요라든지 이 투기 수요를 만들어낸 게 전세 대출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DSR 규제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규제를 다 했지만 사실은 전세라는 거는 우리가 집주인하고 임대자의 사적인 계약이잖아요. 금융권에서 보면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집은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은 안 나오고 내가 네. 집주인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은 안 나오고 그러면 세입자한테 내가 요거 너한테 잠깐 담보로 맡겨놓을 테니까 요만큼 돈을 빌려줘라고 해서 돈을 빌려가는 건데 그 과정에 정부가 은행을 껴넣어서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는 형태가 전세 대출인 맞아요. 거잖아요.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집주인인데 맞아요. 이 집주인의 상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을 내줄 때는 도리어 임대자의 상환 능력을 보거나 사실은 지금 상환 능력 뭐 그냥 해주는 거죠. 보증으로 해주다 보니까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도 문제가 커지고 전세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능력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맞게 버는 거에 맞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금액 또는 DSR 중에 뭔가는 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있고 일부는 만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저 전문가들도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전세 대출 확대된 게 MB 때부터예요. 좋은 의도로 했어요. 서민들 전세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전세돈이 왜 올라갔냐? 집이 부족해서 아니, 금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집을 내가 3억짜리 전세 살아요. 근데 4%야 금리가. 3, 4, 12. 12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매월 아주 대충. 근데 이게 이자율이 3%로 내려가면 4%에서 3%로 내려가면 그러면 이거 내가 한 4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도 되거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내가 전세돈 전세보증금 1억은 올려줘도 되겠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보증금은 뚜렷하게 비례해서 올라가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내가 우리 나하고 집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한 달에 이거 이자 비용을 한 40만 원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금리가 내려갔네? 그럼 더 빌리지. 3억짜리 전세를 4억짜리로 옮겨가지.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가면서 전세 대출이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네,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약간
전세 대출 받음으로써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그게 그냥 이제 계속. 레버리지가 돼서 그걸 끼고 사버리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추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이상한 게 하나 끼어들어요. 사인하고 사인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서줘요. 보증보험. 공적인 전세 대출 보증보험이. 받으면 보증보험이 나와야 대출해주잖아. 네, 은행도. 맞아요. 못 믿으니까 사적인 거래인데. 네. 정부가 그래서 그것만 정부가 떼어준 돈만 수조 원이에요. 그동안에 전세 사기가 이제 전세 사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세 돈을 못 돌려준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을 규제할 것이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할 생각도 있어요. 사실 해야 돼. 해야죠. 저는 해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면 그런데 진짜 선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그래도 전 지금 해야. 대출 받을 돈이 줄어들 텐데. 그래도 하는 게 맞다. 그냥 자기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진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이게 MZ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누는 제일 확실한 구분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공공의 측면에서 보거나 분배의 측면에서 보거나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보는데 MZ는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를 봐도 그냥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옳다면 그냥 이게 원칙이라면 그냥 자기가 능력만큼 합시다. 네. 이런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능력만큼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때 전세 대출이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집값이 더 위로 튀고 이른바 갭 투자가 늘면서 그러면서 집값이 튀면 전세가 또 같이 오르잖아요. 동반해서. 그 과정을 저희가 계속 겪다가 빵 터진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세 사기. 그러니까 사기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거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세왕, 빌라왕이라고 했던 사람들 수십 채, 심지어 수백 채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튀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무너진 이런 데들을 우리가 다 싸잡아서 사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전세 사기가 터지고 그 피해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세 사기 지금 신고된 주택 건수만 4만 건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그 돈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서 넣은 돈이고 거기에 섞여 있는 일부 자금이 자기 돈의 전부인데 이것마저 날아갔으니까 거의 삶이 무너진 상황인데 정부가 구제책으로 내놓은 게 그러니까 윤석열 씨 정부가 구제책이라고 내놓은 게 알아서들 해. 응? 우리가 알아서들 하면 정부가 조금 도와줄게. 약간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경매 우선권 우리가 응? 사기 피해자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경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네 이미 사기당하고 돈이 없지. 그 돈 우리가 빌려줄게. 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도 지난한 과정인데 그것마저도 돈도 없는데 정부에서 돈 빌려주겠다니까 돈 빌려가지고 경매 낙찰을 받으라니까 말도 안 되는 대책을 한 2년간 지금 끌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야 이거 빨리 해결해줘 빨리 해결해줘 하던 상황에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얘기 나오는 게 배드뱅크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저신용자들 또는 장기 연체자들 일부 금액 탕감해 주는데 배드뱅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세 사기와 관련된 구제책으로도 배드뱅크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존 피해자들 대상으로 네, 기존 피해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에게 채권 사서 소각해 주거나 탕감해 주겠다. 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부실 채권인데. 근데 이제 좀 그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구나. 네. 그렇지. 신용으로 빌린 돈, 은행에서 그냥 아까 뭐 우리가 보통 5천만 원 이하 7년 장기 연체자들 이제 탕감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용으로 빌렸기 때문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 사람이 갚냐 못 갚냐 말고는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부실 채권 사들일 때는 보통 10% 이하, 심지어는 뭐 3%대 가격으로도 부실 채권을 사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래도 자산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더 들어. 이거를 은행에서 사들이려면 원금의 못해도 한 60에서 80%는 줘야 사들일 수가 있어서 돈은 조금 많이 들지만 이건 자산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 자산을 활용하면 나중에 구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은행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물건들 그 부실 채권들을
배드뱅크가 다 사들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리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요거 부동산을 LH로 넘겨. 그럼 LH가 받아서 장기 임대로 돌리는 거죠. 장기 임대로 돌려서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돈은 쓰긴 썼으니까 건물 산 거니까 아파트 사고 빌라 사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간 동안 자기네들이 투입한 거를 월세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다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판단해서 정부가 요거 그냥 경매로 나중에 좀 시장 좋아지면 팝시다라고 팔면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한다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이제 전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계속 뭐 이게 경매로 넘어갈까 말까 나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정부가 한꺼번에 확 사들여고 정리하니까 신속하게 정리되니까 이 부분은 도움이 될 테고 두 번째 그럼 난 보증금 어떡하지? 그잖아요. 보증금 돌려받고 집주인한테 못 돌려받고 사기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주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 임대로 돌려서 그 집에서 살든가 아니면 저는 보증금 받아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 보증금도 어차피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까 일부는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 권리 관계를 거기서 정리가 좀 되겠죠. 대신에 얼마 정도는 우리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너 이거 돌려받고 나갈 거니 아니면 여기서 장기 임대로 살 거니를 결정하라 그래서 아마 해결을 해줄 것 같다라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뱅크를 도입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터지면서 결국에는 전세 시장에 대한 제도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건드릴 수밖에 없다. 전세 대출과 관련돼서. 그래서 전세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방향성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기존에 나간 전세 대출을 건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신규 대출만. 네, 신규 대출들. 근데 전세라는 게 2년마다 다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2+2니까 네, 네. 뭐 4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전세 대출을 이렇게 옥죄면 집값은 떨어질까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 뭐 이렇게 걷어찬다. 걷어찬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물론 전체적인 집값에 영향은 줄 건데 오늘 전세 이야기만 할 거니까 네. 뭐 전세라는 제도가 미국 사람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거긴 전세가 없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죠. 없어요. 그렇죠. 일본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자, 한국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집을 삽니다.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6억에 세를 내줍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2+2 4년을 살고 갑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4년 후에 저는 6억을 돌려줍니다. What? Why? 왜 자기? 그럼 한국 사람들은 차를 산 다음에 친구한테 차를 한 4년 빌려주고 그때 차값의 한 60%를 받은 다음에 4년 다 지난 다음에 차값의 60%를 돌려주고 잘 탔니? 그래 또 보자. 연락 한번 해 하고 내 차를 다시 돌려받냐? 똑같은 거거든. 그러네. 전세제도 골 때린다. 희한한 제도죠. 그냥 차라리 전세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약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은행 대출이자가 15% 20%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집을 사면서 15%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전세금 받아도 이거 받아갖고 은행에 넣으면 어느 정도 저게 되니까 전세를 10억짜리 집을 내가 살 돈은 없거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그래서 이게 한 2000년대까지는 90년대 후반까지는 이게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계단이 됐어요. 전세를 끼고 다 결혼할 때는 전셋집에 들어가서 전세금 하나씩 모아. 저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로아 씨가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제도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주고 집을 사서 6억에 우리 김큐한테 살아. 4년간 살아. 그리고 내가 4년 지나면 6억을 돌려주면 내가 아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4억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를 2%밖에 안 주니까 지금은. 맞아요. 차라리 지금 아예 금리를 올려버리면 낫지 않나. 금리라는 게 이제 그렇게 쉽게 못 올리는 그렇죠. 거라. 그건 저도 아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금리 올리면 얼마나 대출은. 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지만 의외로 이 관행과 제도, 습관 이런 게 잘 안 고쳐져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기자들이 저도 이야기하던 얘기했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세 없어질 거야. 쉽지 않아. 저금리가 돼서. 안 없어지잖아, 잘. 물론 비율은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세 살거든. 네. 아까 김큐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세 제도에서 가만 보면 아까 내가 정부가 외개입에 이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재밌는 건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 레몬 시장 이야기인데 보험으로 하면 루아 씨 자동차 보험 들러왔어요? 알았어요. 사고 경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티맵 같은 거 보면은 제대로 신호 지켰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운전을 7년 동안 했구나 제법 하겠는데 보험료가 딱 산정이 되죠. 사고율 같은 걸로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차를 누가 타느냐? 루아 씨 친구가 타. 루아 씨 엄마가 타. 이러면 이 보험금 산정이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네. 자, 전세 대출로 가보죠. 제가 전세 대출을 신한은행 가서 받아요. 신용을 보고 집값 얼마예요? 10억이요. 대출금 얼마예요? 6억 5천요. DSR 적용을 안 한다면 뭐 내 소득이나 내 자산을 보지 않겠죠? 네. 자, 집이 15억이니까 6억 5천 대출 갑니다. 왜냐? 은행은 뭘 믿지? 부동산. 저 집을 팔면 되잖아. 여차하면. 네네. 그러면서 이 돈이 어디로 가죠? 세입자에서 받아갖고 받는 순간 집주인한테 들어가죠. 집주인한테 가잖아. 그렇죠. 집주인의 신용도 봐야지.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에 인사하고 와서 바로 입금해 집주인한테. 근데 이 집주인이 진짜 사장님인지 알고 보면 대출이 주렁주렁 걸려가지고 지금 막 바로 내일 모레 베트남으로 튈지. 베트남 요즘 어디로 튄다더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이 신용 시스템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은 여러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걸 제도로 어떻게 갖다가 개선할 것이냐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랑 안 맞아. 굉장히 좋은 제도야. 전세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정말 좋은 제도야. 그런데 시대랑 몇 가지 안 맞아. 항상 전세 제도를 손대면 그 아까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부분. 전세라는 거는 서민들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게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논리에는 오점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는 정책은 같이 따라 붙어야죠. 그게 이제 돈을 이렇게 대출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그럼요. 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또 이제 부동산 다른 기본적으로, 문제니까. 예.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되고 특히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재고율이라 그래요. 우리는 한 5%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보다 많이 낮으니까 그런 걸 많이 지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언론이 하는 것 중에 이야기가 정말 이번에도 대출 기자하면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정말 살다 제가 제가 부동산 기자하면서 여러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지만 가장 그중에 이야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내가 집을 살려고 했어. 홍길동이 집을 살려고 했어.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막았어.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서울에 집을 못 사겠어. 난 전세로 가야지. 전세 수요가 높아지고 매매 수요가 낮아지니 전세 수요가 높아지니까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거야.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닌가? 자, 홍길동은 그래서 홍길동이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살려다가 네. 너무 비싸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살려다가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에 전세를 들어갔어. 그럼 전세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공급이 줄었으니까 공급이 줄면 전세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이거든. 네. 맞는 거 같죠? 아닌가요? 지금 아닌가요? 지금 홍길동은 어디 살고 있어요? 1. 고수부지에 텐트 치고 2. 베트남 다낭 3. 화성 베트남 다낭?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그 화성에 살고 있나? 이 사람 지금 어딘가를 오큐파이하고 있다고. 어딘가 살고 있어. 이 사람 집이 나온다고. 내가 집을 사겠다는 걸 매매 수요가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전세 수요는 월세 수요, 그러니까 렌트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동하지 않아요. 아까 마이너스가 작동하는 것 같죠? 내가 일로 설령 이사를 가면
집이 하나 사라지잖아. 전세돈이. 전세값, 전세집이 하나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들은 전세를 하나 사라지니까 전세값 오르는 요인이 된다. 대출 규제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마포 안 살고 영등포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 마포로 이사 갔잖아. 영등포 전세집은 누가 비워놔? 아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물론 이 사람이 17년째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압구정현대를 포기하고 압구정현대에 전세를 들어가면 이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다 때려 붓고 이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니까 전세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전세 수요라는 거는 A에서 나는 B로 가고 B에 있던 사람은 A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 좌석은 차 있는 상태에서 서로 내가 좌석만 바꾸는 네. 거니까 언론들이 얘기하는 여기 하나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 네. 기자로 28년을 살았는데 우리 기사를 비판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하나만 더 합시다. 재건축 이야기 나왔어. 네네.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이주비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그거 너무 이주비도 6억 대출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니 야 재건축도 쉽지 않아졌고 재건축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니 또 공급의 진보 진영에서 발목을 잡는구나. 이게 또 집값을 올릴 것이다. 이 논리가 펼쳐져요. 내가 볼 때 농담 한마디 하자면 이거 쓰는 친구들이 집이 없어. 내가 잘 몰라. 재건축 투기를 안 해봤어. 투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 이주비예요. 이제 내가 30억짜리 집을 이제 허물어요. 멸실 시키고 관리처분 인가 나온 다음에 멸실하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새 집 지을 때까지 2년, 3년 정도는 딴 데가 살아야 돼. 이주비가 나와. 이주비는 어디서? 건설사에서 빌려줘요. 건설사에서 빌려주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6억 이상 못 빌리게 한 거 아니야. 그럼 6억밖에 못 빌려. 난 30억짜리야. 네. 이 집을 짓고 나면 새 집 들어가면 이거 40억이야. 10억을 벌어. 그런데 당장 이주할 게 없어, 문제는. 그런데 30억짜리 집 있는 분들도 이 신문 주장처럼 사실 여윳돈이 많지는 않지. 현금 있는 분 많이 없어. 오히려 대출이 있지. 그러니까 6억, 그러면 나는 6억 이하의 전셋집을 어떻게 가냐, 강남에서. 이 주장이거든. 그냥 전세 6억에 월세 1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 근데 이 120만 원이 아까운 거지. 아깝죠. 근데 이 120만 원도 사실은 아까 말했잖아. 10억 전세금 10억 이주비를 대출해 준다면 5억만 대출해 주고 나머지는 현금 대출을 해 주면 되는 거라. 그러면 건설사는 이 조합원한테 왜 대출을 해 줄까? 1. 예수님 믿으니까. 2. 건설사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3.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돈이에요. 건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현대건설이든 뭐 포스코 엔지니어링이든 내가 입장에서는 자 이주하시죠. 이주금 10억 빌려드릴 테니까 주변 전세에서 2년 반 동안 10억이 대출이 안 되네요. 6억만 드릴게요. 대신 100만 원의 현금으로 드릴게요. 하고 뒤에로는 사실은 다 조합원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우리가 건축비 그만큼 더 받거든요. 이 구조를 몰라. 이 기사를 쓰는 기자가. 그러니까 모르는 건지 눈 감고 쓰는 건지 글쎄, 알면서도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건설사들 입김이 강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 정말 아쉬워요. 집과 관련돼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김큐 김원장 로아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